금강하부에는 이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분리 퇴적, 유속, 파락, 남속, 이게 대부분 이제 하부특이나 도유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물리 유동이 바뀌니까 여기에 쌓이는 퇴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속이 감소하니까 퇴적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부뚝이 있고 이게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수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해수 유통이 유일한 대안인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역은 이거 정원 항만 구역이기 때문에 항만 유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하부뚝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구조들이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유동의 문제가 단지 이 하부뚝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구조들에 의해서 전부 왜곡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해수 유통을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별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현재 관문을 활용해서 부분 유통을 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이제 요거를 자세하게 따져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수 유통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도 하지만 또 거꾸로 여기가 창조시 되면 수위가 높아지죠. 이럴 때 살짝 문을 열어서 여기가 바다 쪽이 호수 쪽보다 수위가 높으니까 조금만 열면 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수위차를 높게까지 이렇게 들였다 뺐다 하면 많은 물이 들어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델타 H를 우리가 5cm, 20cm, 30cm, 40cm, 50cm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열어놓은, 이건 상시 유통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 유통에서는 하는 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월 3회 그리고 물이 굉장히 많은, 유량이 많은 7, 8월은 제외하고, 그러면은 현재 강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얼마나 하면 되느냐, 이제 이게 상세 분석을 하게 된 일이고요. 부분 해수 유통, 델타 H를 아까 말씀드린 5cm, 20cm, 30cm, 40cm, 50cm 상시 유통 이렇게 하면서 본 건데요. 당연히 해수 유통량이 증가할수록 환경 개선 효과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는 염분 침투 최대 거리를 보면 20cm 할 때 10km, 5cm 할 때 5.7km, 30cm 할 때 10.3km. 여기는 차이가 별로 없죠. 여기는 왜냐하면 이 10km까지 바닥이 수심이 깊고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40cm 되면 15km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렇게 18km, 그리고 상시 해수 유통을 했을 때 29km 정도까지 올라가죠, 염분이.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해수 유통을 당연히 많이 시킬수록 염분은 더 상류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관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거리를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30cm 이전대까지는 수질 변화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뭐 3% 증가 감소하는데요. 이거 우리 수질 모델의 불확실성을 생각하면 이게 뭐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별로 변화가 없고요. 이제 한 40cm 정도 해야 수질 변화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고, 실제 수질을 완전히 저기 하기 위해서는 상시 해수 유통을 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양수시설 총용량이 이제 문제가 되죠. 만약에 이게 10km까지 가면 우리가 4개 시설을 옮겨야 됩니다. 양수시설을. 그러나 한 10km 정도에도 표층의 농업용수 시수가 가능한 수시입니다. 요 시사점이 뭐냐? 상시 유통시 갈수시 최대 29km까지 염분이 바닥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 유통량에 따라서 염분 거리를 조절이 가능하고, 제한된 해수 유통 시에는 한 D-30cm, 여기까지 10km까지는 표층에서 농업용수 채취가 가능하죠. 근데 요건 이제 모델 결과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처럼 모델을 하고 실제 이제 관문 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 개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관문을 열어서 모델에서 예측한 대로 이게 염분이 침투를 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해수 유통을 우리가 계속 논하고자 한다면은 방법론보다는, 방법론은 기술적으로 다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냐? 이 해수 유통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하부를 유통을 시킨 예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하링부르트라는 데인데요. 작년에 12월 달에 해수 유통을 했습니다. 해수 유통을 얼마나 했느냐? 굉장히 조금 했습니다. 왜냐? 원래는 많이 열려고 했는데요.
반대에 엄청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0km 정도 기수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여기 농업, 도수로 뭐 이런 것 좀 전부 정비해서 전부 위쪽에서 물을 공급하도록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사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열었을 때 조금 열었어요. 조금씩. 그래서 조금 열고 얼마나 기수가 해수가 침투하는지 보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목적은 뭐냐? 해수협定목적은 해유성 어종의 통과입니다. 나머지 적인 아니에요. 그 전에는 여러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수질 이것도 아니고 뭐 딴 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남은 게 이 해유성 어종의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목적을 굉장히 내로우다운으로 이렇게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담기 못한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하는 순서로 지정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지구 지속 가능 발전 협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만들 때는 의사결정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정부가 주도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워낙 사회적 압력이 커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그 합의에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정부가 그걸 테이킹해줬어요. 그거를 그대로 집행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속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학술단체 연합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와호를 복원할 수 있겠느냐,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계, 그러니까 수량, 수질,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학적인 솔루션을 가져갔고, 또 하나는 대규모 사실은 재원이 투입됐습니다. 환경 복원을 위해서. 어찌됐든 저희 K워터가 많은 돈을 냈어요. 왜냐하면 개발 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해수 유통을 시키면서 조력 발전을 하자는 의사결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상당한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고 장래 그 당시에 굉장히 불통했습니다만 장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된 금액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금강 하우통 문제도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더십을 갖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뭘 끌고 가고 결정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리더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기 예방제도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갖도록 하는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정의되면 이익을 보는 쪽이 있고 피해를 보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정의해서 이익 보는 쪽이 피해 보는 쪽에서 좀 돈을 낼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시와호의 사례를 좀 검토를 해서 스터디를 하시면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유역에 유입되는 오염 원인이 있습니다.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보면 영양염이 과다한, 즉 무영양화가 진행된 상태인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하수회장 방류수 내지 공장 폐수에서 들어온 양은 1년에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0톤 정도 됩니다. 인 기준으로. 질소는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인을 먼저 잡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경지에 금강유역에서 농경지에 투입하는 인 비료와 퇴비량은 27배입니다. 5,400톤 정도 됩니다. 비정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농경지 비료하고 퇴비 투입량은 관리가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 투입해야 되는 그 시비량 자체가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가장 많은 그 영양력이 투입되는 곳은 농경지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경지에서 투입되는 시비량이 문제다라는 게 초점이라면 국가 단위나 유역 단위도 너무 커요. 그걸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 즉 지역 주민의 협의체가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단위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것이 핵심이고 그 거버넌스가 운영될 수 있는 재원이 그렇게 작은 단위까지 재미하게 지원이 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해수유통이 대안이 아니라 어떤 용수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때 당시 해수유통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가 지금 빠져 있다. 그 취소하고 있는 그 양수장 전라북도 뭐 2개, 서천 측에 한 개가 약 한 4km 이내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수가 가면 그 사람들한테 종정과 같은 수혜를 주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막연히 그냥 주장만 하고 가면 10년 전 논의하고 바뀔 사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